자, 안녕하십니까. 2학년 세계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당나라가 멸망하는 거, 황소의 난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다. 황소의 난이 일어나면서 당나라가 약해지고 이 틈을 타서 절도사 주전충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면서 이 절도사 주전충이라는 인물이 그 넓은 중국 전역을 모두 통치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분열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5대 십국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5대 십국 시대에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5대 십국 시대의 특징은 화북 지역에 잠시만요. 일기도구 보기가 안 되네. 자,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화북 지역에는 5개의 나라가 차례대로, 그 다음에 강남 지역에는 10개의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시대가 5대 십국 시대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쪽 화북 지역에는 5개의 나라가 순서대로 한 나라씩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고, 강남 지역에는 10개의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위에는 5대, 밑에는 10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게 5대 10국의 다시 혼란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학습지를 좀 보면 안사의 난 이후에 이전 학습지에 있는 건 그냥 시대 순서적으로 당시의 당나라의 이 현종 때를 전후한 당나라의 변화가 이민족의 위협이 있었고 장원이 증가했었고 안사의 난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좀 묶었다면 요 뒤에는 요거는 이러한 변화 와중에 이제 안사의 난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제도, 조세 제도, 군사 제도가 전환되게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재정리하는 거다라고 보면 첫 번째 토지 제도는 안사의 난 전에는 균전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토지를 제공해주고 죽으면 돌려받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모두 어느 정도 중산층 정도로 잘 살게 만든 다음에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이죠. 근데 이게 죽으면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고 힘 있는 귀족들이 자꾸 뺏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국가 소유의 토지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 있는 귀족들의 토지가 점점 많아지면서 장원제로 가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균전제에서는 대토지 소유가 불법적인 거였어요. 불법적인. 물론 뭐 합법적인 대토지 소유가 일부 있었겠지만 이 말은 균전으로 나누어 준 이 토지를 뺏어가서 그렇게 불법 대토지 소유를 하는 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본 것이라면 이 장원제 자체는 균전제가 붕괴되는 걸 막고 대토지 소유를 막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 그냥 불법이라고 하고는 넘어가니까 세금을 못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원제는 이 대토지 소유를 유를
합법화한 겁니다. 인정해주고 대신에 여기에서 세금이나 제대로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장원제였습니다. 장원제예요. 그래서 결국 일반 농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한 게 균전제였는데 이게 귀족들이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야 귀족 너희들 그렇게 많은 대토지를 가지고 가니까 이거 그냥 다 너희 땅으로 인정해 줄게. 대신 이제 앞으로 너희가 세금 내.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반 백성은 신경 쓰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일반 백성의 몰락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혀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포인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장원제로의 변화는 농민의 몰락과 유민 이동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균전제가 붕괴되죠. 그러니까 이미 이 농민층이 몰락하고 도망다니면서 이동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균전제가 붕괴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었던 건 즉 토지를 빼앗기거나 뭐 그렇게 되었었죠. 국가로부터 토지를 못 받거나 그러면서 장원제가 확대돼요.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들이 대토지 소유를 하고 나면 자기가 직접 농사 지을까요? 아닙니다. 이 대토지는 농사 짓는 방법이 노예 노동을 하거나 근데 노예가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장원의 면적은 뭐 2만 평, 3만 평 이런 규모가 아니라 청도 전부 다가 청도 지역이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가 대구가 한 사람의 장원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예만으로는 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호를 이용한 소작이죠. 소작을 이용합니다. 이게 훨씬 더 많았고 이게 훨씬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호라는 건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전에는 다 계속 반복하지만 균전제라는 건 일반 농민들이 고만고만하게 중산층을 늘려서 그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거가 불가능해지고 대토지 귀족들에 의한 대토지 소유가 너무 활성화되고 너무 성행하자 국가는 일반 농민들의 몰락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 귀족들이 대토지 소유를 합법화해서 이들로부터 세금을 수취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귀족들이 대토지 소유를 합법화해 주니까 귀족들이 대토지에서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용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노예를 많이 가지는 것도 눈 감아 주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은 그전에는 자기 땅 농사 짓는 어떤 중산층의 위치에서 이제 이 귀족들의 땅을 빌려 가지고 농사 짓는 아주 그러니까 즉 농민층이 몰락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호가 증가하는 거죠. 이들을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조세 제도는 조 제도에서 양세법으로 그 다음에 부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로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균전 체제이죠. 균전제를 주고 조용조 즉 세금과 부병제 군대 입대를 받아내는 것 이것이 균전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 균전제가 붕괴되자 자연스럽게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세금도 못 받고 군대도 오라고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조의 세금이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양세법을 라는 세금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건 뭐냐? 개인이 아닌 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전에 균전제는 개인을 기준으로 토지를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토지를 어차피 제공해 주지 못하고 귀족의 대토지 소유라는 건 귀족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그만한 대토지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한테 세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다가 세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를 기준으로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거둬. 뭐 여름, 가을 두 차례 걸쳐서인데 그래서 양세법이에요.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번 거둔다고 해서 양세법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호를 기준으로 그리고 세 번째 화폐로 징수한다. 이전에 조용조는 쌀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는 건데 이제 이건 화폐로 낸다. 이게 이 양세법은 이것을 딱 보니까 호를 기준, 재산을 기준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전부 다 누구가 내는 거다? 부자들이 세금을 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양세법으로 변화되었고 그 다음에 군대도 이제 의무병이죠. 이 부병제는 의무병이었는데 의무병을 못하는 거예요. 땅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 모병제라는 건 뭐다? 직업 군인 제도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균전제가 붕괴되자 농병일치 즉 말하자면 농사꾼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오는 농사꾼이 곧 군인이 되는 의무병 제도가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결국 모병제로 넘어갑니다. 이 모병제는 한자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직업군인 제도예요. 그럼 이 직업군인들에게는 무엇을 줘야 되죠? 바로 월급을 주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나라에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업군인을 많이 두고 싶어도 많이 못 두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절도사, 지방에 있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절도사라는 권력을 지어주면서 너희가 알아서 군인들 등용해서 그 지역 맡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의 방어 책임을 절도사한테 주면서 대신에 너가 알아서 너희들 돈 주고 맡아. 대신 거기는 독립왕국처럼 지배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국가 재정이 너무 가중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용했던 편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군대의 사병화 경향이 강해지죠. 이게 절도사 체제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도사 세력이 강화된다. 결국 안사이 난 이후에 균전제는 장원제로, 조용조는 양세법으로, 부병제는 모병제로의 전환 자체는 결국 힘 있는 자들의 대토지 소유를 인정해 준 것이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그들에게 군대를 사병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어서 그들이 이제 절도사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결국에는 나중에 이 절도사에 의해서 절도사였던 주전충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당나라의 정치사는 다 끝났고 이제 사회사와 문화사로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쓰는 거 잘 안 쓰는데 꼭 좀 쓰세요. 댓글로 출결 체크도 하지만 세특도 쓸 거거든요. 여러분들 대학 갈 때 교과 세특 정말 중요합니다. 생기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과 세특이에요. 그 다음에 교과 세특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 의대 갈 거야. 의학 계열이니까
그 과목도 국영수 과만 본다. 사회 안 본대. 그러니까 사회 교과서 혜택은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국영수 과를 본다는 건 그 성적을, 그 국영수 과 내신 성적을 보는 거지 교과 혜택 안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 혜택에 그 학생의 어떤 성격, 수업 들으면서 이 학문에 임하는 자세, 이 학생이 어떤 내용을 보고 어떤 식으로 확장되는 생각을 했는지, 이런 가능성, 여러분들이 발전 가능성, 이런 걸 전부 다 교과 혜택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어떤 강의식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다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댓글 쓰는 거를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그대로 써준다는 게 아니라 스님도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걸 보고 이 친구가 이렇게 발전적인 생각하고 이렇게 확장되는 의문을 가지고 하는구나 하는 걸 보고 그걸 근거로 교과 혜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 쓰는 학생은 물론 출석 체크도 결과 처리돼서 결석 처리하겠지만 그거를 성의 없이 썼는 학생들은 생기부에는 뭐 별로 활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꼭 교과 혜택을 위해서 엄청 많이 잘 써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가져보려고 하고 호기심을 좀 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를 댓글에 좀 적으면 여러분들 생기부가 훨씬 더 잘 써질 겁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 당시에 어떤 지배층의 모습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담으로 선생님이 요즘에 그 한자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논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논어니까 춘추전국시대죠. 춘추전국시대에 공자가 했던 말이에요. 부잣집에서는 논어의 구절에 이런 게 나와요. 부잣집에서는 개가 사는데 이 개가 사람 먹는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아무런 그리낌도 못 느낀다. 그죠? 근데 길바닥에는 사람이 못 먹어서 굶어서 그래서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산더미같이 널브러져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개가 사람 먹는 음식을 먹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런 것을 못 느낀다. 그런데 길바닥에서는 사람이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의 시체가 쌓여 있다. 왜 그렇겠어요? 당시에 흉년이거나 춘추전국 시대니까 전쟁이나 이런 혼란 시기에 결국 농사를 못 짓고 흉년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 부잣집은 누구겠습니까? 부잣집은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집에 개가 사람 먹는 음식을 먹는데 신경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두고 왕이 뭐라고 했느냐? 왕이 내 책임이 아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거는 왕이 내 책임이 아니라 이건 흉년이 들어서라고 이야기한 것은 마치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인 다음에 내가 사람을 죽인 거 아니다. 창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를 바 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려 2500년 전에 이미 공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맹자의 논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의 어떤 현실과 그 당시 현실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는 크게 다른 바 없이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구나 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공부를 하다가 나도 이제 공부를 한자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하다가 뭐 좋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음에는 한자를 보고 뭐 해석도 같이 한번 해보긴 하고 그럽시다. 자, 당대의 사회 문화를 살펴봅시다. 당나라의 사회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전 시기까지는 여러분들 사회의 주인공이 누구였다? 호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품 중정제로 인해서 이제 사회의 주인공이 누구로 변했다? 바로 이 귀족으로 변합니다. 귀족도 그냥 귀족이 아니라 귀족은 중앙의 고위 관직자를 했죠. 이 귀족은 그냥 귀족이 아니라 문벌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회는 무슨 사회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만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벌 귀족 사회였다 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 중심의 사회였고, 그래서 귀족이 요거 중요합니다. 과거와 음소를 통해 관직을 독점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문벌 귀족 사회고 이 문벌 귀족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회라면 이 문벌 귀족의 정치적 토대, 경제적인 토대, 사회적인 토대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뭐다?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한다 이야기할 수 있죠. 이때 과거가 좀 이상하죠. 과거는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추천제로 호족이 호족을 뽑는 이런 방식으로 관직을 뽑다 보니까 호족이 귀족이 되면서 왕권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수나라 문제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정한 관리 선발의 방식으로서 과거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왕이 과거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왕 혼자서 그 나라에 있는 수천 명의 관리를 다 뽑을 수 없잖아요. 결국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신하들을 시험 쳐서 뽑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누가 시험 감독이 되겠습니까? 누가 채점관이 되겠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제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당나라 시대나 수나라 시대의 과거제라는 것은 결국 그 과거 시험을 보는 시험관나 채점관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누구였다?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채점을 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귀족의 자녀들이 찾는 시험지는 더 점수를 후하게 주고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 시험지는 그냥 1 보고 이름 보고 귀족 아니네 하고는 그냥 빵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음서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모두 배워봤을 텐데 음서라는 건 예를 들어서 5품이면 5품, 3품 이상 이거는 국가나 시기에 따라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냥 몇 품인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고위 관직자의 자녀라고 합시다. 자손이라고 하죠. 자손에게 시험을 치지 않고 관직을 주는 것. 이것이 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빠가 귀족이다. 그러면 그 자식도 시험 안 치고 관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왜 얼마나 좋으냐 하면 물론 이 음서를 통해서 아빠가 1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이 1급 공무원을 가지 못합니다. 보통 9급 공무원으로 넣어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으로 딱 대입해서 보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공무원 시험을 치는 채점관이 보고 이름을 보고 아니면 그 어느 집안인지 보고 귀족의 고위 공무원의 자식 1급, 2급, 3급 정도 되는 공무원 자식들은 뭐 기본적으로 가산점 뭐 20점, 30점씩 줘서 합격시키는 겁니다. 이게 과거제를 통한 관식 독점이에요. 음서는 뭐냐? 아빠가 1급 공무원이면 나 시험 치기 싫어요. 그냥 공무원 할래요. 그러면 바로 9급 공무원 시켜줘요. 근데 이거를 몇 살부터 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은 20살 이상 돼야지 과거 시험 치잖아요. 근데 이 음서 같은 경우에는 3살만 돼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나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일찌감치 3살짜리 아들한테 9급 공무원 자리를 음서로 한 명 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동 승진되는 거죠. 이미 9급 공무원 시작했으니까 19살쯤 돼서 이미 경력 20년이 쌓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면 이미 그 사이에 8급, 7급, 5급, 6급, 6급, 5급, 4급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19살에 정식으로 뭐 남들 공무원 시험 칠 때쯤 되면 얘는 이미 4급 공무원이 돼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방식이 음서였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한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아까 봤다시피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자신들끼리 혼인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문벌 귀족이 아니고서는 이 사회에서 제대로 잘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사회를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문벌 귀족들이 똘똘 뭉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두 번째, 과거제라는 것을 시행하는데 이 과거제는 능력을 존중하는 능력 위주의 관리 선발 제도이죠. 그런데 이 당나라에서의 과거제는 이 능력을 존중해 준다는 것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이름뿐이고 현실적으로는 문벌을 중시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문벌을 중시했다. 그래서 2부가 과거 시험을 주관합니다. 2부라는 건 2호의 병형공의 6부 중에서 2부를 이야기해요. 결국 그 앞에서 보면 균전 체제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들 전부 다 왕의 신하였고, 이거 만들어진 초기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관료제의 체제로서 만드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을 들어앉아 있는 이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이 6부도 모두 다 귀족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부에서 과거 시험을 주관하게 되니까 결국 귀족이 과거 시험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황제가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귀족이 과거 시험을 주관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과거제 자체는 능력을 존중해주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에서는 이 현실적으로는 2부 귀족이 장악한 2부가 주관함으로써 문벌을 중시하고 문벌 귀족의 자제를 문벌 귀족으로 관리로 뽑아주는, 이렇게 되면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문벌 귀족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당나라 과거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송나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서 다른 방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제가 진정으로 능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시 바뀌게 돼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경제가 발달합니다. 경제가 발달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달했느냐? 농업 사회이기 때문에 농업 경제가 매우 발달하죠.
아직까지는 화북 지방이 경제적 선진 지역이에요. 아직까지는 강남 지역과 화북 지역을 따지자면 이전까지는 화북 지역이 100이었고 강남 지역이 20, 30밖에 안 되었다면 당나라 시기 오면 강남 지역의 개발이 거의 완전 본격화되고 완전 발달해서 화북이 100이었다면 강남 지역이 80, 90까지 따라왔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화북 지역이 여전히 근소하지만 우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북 지역에서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2년 산모작. 2년에 3번 농사 짓는 겁니다. 의 농사가 가능했었고 차 재배가 시작이 되었다. 그 다음에 경제가 발달하고 생산량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남는 생산물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개설되는데 예전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청도 시장처럼 뭐 5일장 이런 그렇죠. 정기적인 시장 5일장 그래서 6일장 이런 식으로 6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시장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설시장은 매일 열리는 시장입니다. 대구에 가면 예를 들어서 칠성시장, 서문시장 이런 것들 언제나 거기 가면 열려 있죠. 그런 시장이 개설되었고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종의 약속어민 비전이라는 것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사용되는데 이 약속어음이에요. 옛날에는 다 동전을 사용했으니까 2천만 원어치 물건을 사러 간다. 그러면 2천만 원치 물건을 사는 그 2천만 원치 물건 사는 그 수레보다 2천만 원의 돈을 싣고 가는 수레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10억 원어치 물건 사러 간다. 그럼 10억 원어치 동전을 실어야 되니까 그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냥 제 지폐로 발전하기 이전에 단계죠. 그래서 어음이라고 해서 종이 이렇게 반틈 쪽에서 여기에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오면 그 돈을 어떻게 주겠습니다. 라고 글을 적고 이렇게 반틈 잘라가 여기 도장 꽝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걸 딱 가지고 오면 증서를 가지고 오면 돈을 주는 방식인 거죠. 이런 방식의 비전도 어음도 사용이 되었다. 그 다음에 당시 상인 조합이었던 행이 있습니다. 행. 이게 한자예요. 한자 행이고 행이라는 조합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해보면 많이 나오는 길드예요. 길드. 그래서 상인들이 혼자 장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상인들이 모여서 길드를 형성해서 장사를 했다. 근데 그거를 게임에서는 길드라고 하지만 이 중국 당나라에서는 그들을 행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드는 상인들이 모여서 신발행을 만드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옷행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을 출연하는 겁니다. 행이 나왔다. 그 다음에 대우나 양제가 엄청나게 요거도 처먹어가면서 멸망해가면서 만든 어쨌든 대우나가 결국에는 당나라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이 상업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외무역도 엄청 발달합니다. 왜? 당나라가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정복하면서 그 지역을 다 장악하다 보니까 그를 바탕으로 대외무역이 엄청 발달하게 되죠. 팽창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대외교역의 주요 루트가 있었는데 길이 있었는데 비단길과 바닷길이었습니다. 비단길이라는 건 지난번에 장건이 개발했었던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 즉 내륙 대외 교역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나라가 한때 잘 나가다가 이 대외 교역로를 이슬람 세력들에게 뺏기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야, 저 길로 가면 저 이슬람 애들이 자꾸 방해한다. 바다로 길을 새롭게 뚫자 해서 만든 게 바닷길. 바닷길도 사실 당나라가 만든 건 아니고 이미 이슬람 애들이나 인도 애들이 다 길을 만들어 놨어요. 바다로 가는 백길을.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중국 애들이 당나라 애들이 많이 이용하게 된다 이 시기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활발한 대외 무역이 일어나고 특히 후반기에는 바닷길을 이용한 것이 많이 일어나니까 해안가에 외국 선박들이 많이 오니까 그 외국 선박들에게
관세를 매기는 관리, 그 외국 상인들, 그 다음에 국내에서 나가는 상인들의 관리하는 관세청 이런 거죠. 그런 걸 만드는데 그게 시박사라고 합니다. 시박사라는 관직을 만들어서 이들이 해상무역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시박사도 많이 나와요. 자, 당대의 문화를 보면 당대의 문화는 딱 두 글자로 비교를 하자면 특징을 짓자면 국제적이면서 귀족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문학에서는 이백과 두보가 유명했어요. 뭐 어쨌든 시가 상당히 발달했다. 근데 이 시는 귀족적이고 화려하니까 형식을 따지는 거죠. 여러분들 귀족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형식, 화려, 복잡, 있어 보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역시 이 시는 사륙 변려체가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에 고문 부흥 운동이라는 게 전개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문이라는 건 뭐냐? 시가 아니라 산문을 이야기해요. 산문. 길게 글로 적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산문이라는 건 뭐예요? 형식이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형식과 내용 가운데 내용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시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문학 시간에 배우는 시는 내용도 아주 중요하죠. 거기 함축된 의미. 근데 이 당시에 귀족적인 이 사륙 변려체의 시는 어떤 거냐 하면 이건 형식과 내용 가운데서 형식이 더 중요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내가 글은 잘 못 써도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글로 표현하는 그 진솔한 그 느낌, 그 내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잘 써가지고 가져가도 귀족의 여인이 보면 에이 이거 뭐 볼품없네 이거 뭐 찢어버리는 거죠. 근데 잘 쓰든 못 쓰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삐까뻔쩍하게 딱 4자, 6자, 4자, 6자 이렇게 각 맞춰가지고 쫙 쓰면 내용은 볼품없어도 뭐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딱 보면 그 옆에 그림도 한 폭이 딱 적고 이러면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이게 이 당시의 귀족적인 변려체, 사륙 변려체의 유행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한 몇백 년 또 이런 걸 유행하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껍데기 형식만 중요한데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 근데 내용이 없고 형식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야 사람들이 시 말고 말고 산문이 이 내용을 적기에는 좋다. 뭐 그렇게 형식 안 맞춰도 되고 자기 생각을 그 내용을 실속 있게 잘 적는 거 이게 더 좋다 해서 고문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즉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형식보다는 내용. 그다음에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유학에서도 훈과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훈과학은 그 안에 내용보다도 그것이 정말로 공자시대에 썼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형식을 중요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철학적인 내용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시기에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것만 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교나 불교나 이런 외래 종교들이 막 발생하게 되고 유학이 점점 철학적인 위치에서 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 사이에 지식인들 사이에 야 형식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야 우리 전통적인 유학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 뭘 설명할 수 있어? 한 개도 설명할 수 없고 그냥 형식만 주구장창 따지면서 야 다가 맞나 가가 맞나 이가 맞나 맞춤법 이거 이때 여기서 띄었어야 되나 이거 붙였어야 되나 이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왜 착하고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봄이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을 중시하자라는 분위기 속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고문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유학의 발달. 아직은 형식적인 유학입니다. 아주 형식적인 유학이 발달해서 여전히 훈구학이 발달하는데 이제 한나라 때 시작한 훈구학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건너서 당나라 시대로 오면 이제 얼추 훈구학을 통해서 집대성 한다는 건 이제 하나의 경전을 완성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 경전이 무슨 경전이냐? 경전 이랬습니다. 오경정의예요. 이 경전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라 사실 5권이에요. 5권의 경전을 다 통일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면 이거 뭐 하겠습니까? 이걸로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 경전 안에 들어있는 진실한 내용은, 즉 성당이나 교회 다닌다면 성경으로 치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바다를 건너갔다,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 왜 모세가 바다를 건넜지? 이게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하느님 위대한 거를 보여줘가지고 하느님을 따르게 만들려는 그런 속뜻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이 사람들이 워낙 형식만 하다 보니까 외우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를 건넜다, 모세가 바다를 건넜다, 모세가 바다를 건넜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다를 건넜다 이러면 끊는 겁니다. 야, 이거 경전에 모세가 바다를 건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경전을 완성하고 나니까 이거에 너무 만족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이것을 암기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경정의는 과거 시험의 기준으로 치는 겁니다. 무지를 냈는데 오경정의에 적혀 있는 그대로 써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연구할까요? 외우기만 할까요?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상의 획일화를 초래합니다. 또 중요하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런 어떤 형식을 중요시하는 당시의 어떤 것은 사람들에게 갈증을 불러일으키죠. 형식,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나는 정말 어떤 내용, 사랑이 뭔지, 왜 나쁜 놈을 보면 기분이 나쁜지, 왜 불에 올리면 물이 뜨거워지는지, 왜 태양이 뜨거워지고 봄이 되면 왜 날씨가 따뜻해지는지, 이런 거 궁금하다. 내가 맨날 실패하고 맨날 힘들어지는데 이런 시련에 나는 누구한테 기대야 되는지, 이런 철학적인 거, 내가 누구고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빈자리를 꿰차고 들어왔던 게 불교였으며 도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여전히 계속 발전하게 되는데,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불교와 도교는 나중에 유교가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 즉 철학의 위치를 유교가 차지하고 나면 불교하고 도교는 자연스럽게 그만큼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 지분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유명한 스님인데 현장. 이 현장은 여러분들 많이 아는 삼장법사가 이 현장이에요. 즉 삼장법사가 손오공, 사오정 이런 애들 접하게 데리고 인도 천축국에 가죠. 인도에 갔다가 오는. 그래서 실제로 이 현장은 구법성이라는 건 인도 갔다 와서 그 인도의 불경을 한자로 번역했는 이런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이 인도를 갔다 왔는 그런 스님이었다. 그 말은 중국 스님들이 인도를 더 많이 갔다 온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즉 불교의 중국화가 더 발전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도교의 발달은, 도교도 이때 많이 발달해서 여전히 황실이 도교를 매우 보호해주면서 발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현종이 양귀비 꼬실 때도 도교를 이용했었죠. 그거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외래 종교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 서역이나 다른 쪽으로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그 외국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외국의 종교도 많이 옵니다. 요 대표적으로 조로아스터교가 있고, 뭔지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냥 외워야 돼요. 마니교. 외운다기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외우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신배들 하여튼 네스토리, 이거는 기니까 좀 잘 적어줘야 되겠죠.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예요. 이거를 똑같이 다르게 경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슬람교, 이렇게. 그래서 조로아스트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이렇게 4개의 종교가 들어와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랑 크리스트교랑은 달라요. 그래서 흔히 시험에 크리스트교가 유행했다 이러면 그 틀린 겁니다.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가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술로는 그림도 많이 유행했고, 뭐 그런데 공예에서 당삼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당삼체는 원래 중국의 도자기라는 것은 이게 이 청색의 그림, 하얀색 같은 게 청색의 그림 그려져 있는 아주 단조로운 건데, 이거는 이 여러 가지 색깔, 녹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파란색, 뭐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입혔는 도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중국인이 아닌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사낭조 페르시아인데, 이 사사낭조 페르시아가 그냥 이슬람 세력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 페르시아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당삼체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거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도 못 끝내겠네요. 설명이 너무 길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아마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